화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이 됐습니다만 이춘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인 만큼 그 관심이 뜨겁지만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교도소에서 24년째 수감을 하고 있는 이춘재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도로 꾸준히 말씀드린 대로 이춘재가 혐의를 완강하게 진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0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사건에서 벌어진 DNA가 일치를 했던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했다는 어떤 그 이춘재 행동이랄까요? 심리랄까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 담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보통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또는 이제 범인으로 이렇게 몰리면 굉장히 흥분을 하거나 긴장할 수도 네, 있고요. 긴장을 하거나 뭐 이런 태도를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수사에는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용의자인데요. 5차와 7차, 9차에서의 그 옷가지에서 발견된 DNA와 그리고 지금 이춘재 씨의 그 DNA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 부분 이 용의자로 현재는 특정이 됐고 실제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프로파일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집중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진범인지 여부를 알아내는 그런 지금 과정이 남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용의자가 영웅심 내지는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어 기제가 지금 작동되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라포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사관들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자백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놓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일종의 자신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경찰관이나 또는 뭐 프로파일러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또 실제 범인이 아닌지 등등은 앞으로 밝혀내야 될 부분이죠. 일단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수사는 할 수가 없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강제할 방안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가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5차, 7차, 9차에서 나왔던 예. 그 지금 DNA가 일치한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이죠. 10차 범행이 1991년에 있었고 당시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사를 하러 온 이 범행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조차 않는다면 예. 강제 수사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임의 수사는 가능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조사에는 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강제 수사가 좀 제한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실체 진실 규명, 즉 진상 규명을 네. 위해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응하지 않으면 의심받을까 봐 응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뭔가 하나는 또 그걸 거부했을 때는 또 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이춘재가 예. 처제 살인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범행 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은 이 1991년 이후에도 또 범행을 범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사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2007년에 가가지고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됐거든요. 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991년 이후에도 처제 살인 사건 그때까지도 그 공백이 한 2년 9개월 됩니다. 그때도 다른 살인 사건에 어떤 연루가 됐다면 범행을 했다면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궁을 한다면 그러니까 화성 사건 말고 다른 어떤 미제 사건 중에서 범행 수법이 비슷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계속한다면 네. 강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네. 우리가 보면은 왜 폭력적 성향을
평소에도 뛰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로 붙잡히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씨가 이제 그 이춘재가 다른 연쇄살인범이었던 뭐 정남규, 유영철 등과는 좀 달리 자기 범행을 과시하는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또 교도소 생활 24년 동안 하면서 뭐 그 측근의 인터뷰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을 만큼 모범수였다고 그래요. 예. 그게 굉장히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급 모범수였다고 그럽니다. 예. 그 가구 장인. 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그 가구 만들어가지고 상도 예. 타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이 1급 모범수는요 드뭅니다. 1급 모범수가 되면 뭐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이 된다고 그래요. 뭐 에어컨도 있고 다 예, 있다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안에만 있을 뿐이지 거의 네네. 많은 편의시설이 제공이 될 정도인데 그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수감 생활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정말 범인이라고 한다면 이 화성 사건을 보면 그야말로 몰래 숨어 있다가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몽타주라든지 또 지금 실제로 모습이 그렇게 뭐 우락부락하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런 게 약간 왜소한 아니에요. 편이죠. 왜소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남성을 상대로 한다든지 또는 이런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도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살인의 희열을 느끼는 뭐 그런 사람 그렇다면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리고 교도소에서 보인 모습과 실제의 어떤 범행의 어떤 현장이라든지 범행을 할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게 아니냐. 예. 이런 어떤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화성 사건 때 저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거나 또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예. 잡지 못한 것이 아닌지 주위 사람들도 좀 이상하면 신고할 거 아닙니까? 설마 저 사람이 그렇죠. 그랬을까?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거나 예. 올랐다 하더라도 놓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년 만에 특정된 이 용의자가 네. 앞으로 이제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백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사실은 자백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DNA가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DNA가 나왔다는 것은 그 옷에 묻은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춘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옷에 묻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거 내 옷을 누가 훔쳐가다 입은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사 예를 들어서 겁니다. 이게 100% 그렇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라도 받는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수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자백을 안 하면 그냥 추정은 되는 거지만 저 사람이다. 우리 이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예. 이것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차, 7차 이거 말고 9차 이거 말고 1, 2, 3, 4차 예. 이것들이 또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자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진술 증거, 네. 그다음에 DNA 증거, 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신뢰관계를 형성해가지고 계속해서 설득을 함으로써 프로파일러나 또는 수사관들이 저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열고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당신 처벌도 어차피 안 받지 않느냐.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자백을 해달라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저 사람이 가석방을 노리고 모범수 활동을 했다면 예. 이것들을 갖다가 자백했다가 나 가석방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진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런 상황 되면은 가석방 될지 바로 힘들지 그겁니다. 않겠습니까? 이 진실 얘기하지 않아도 어. 화성 사건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석방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용 생활이 모범적인가도 보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그 범행의 죄질, 살인죄, 처제를 갖다가 말이죠. 그것도 뭐 사체 유기하고 성폭행하고 굉장히 잔혹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회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백을 해달라.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진실 규명 차원의 경찰의 수사라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검찰이 가족 관련 수사를 좀 확대하는 모습이어서 저희가 아까 보도했습니다만 정 교수의 소환이 뭐 임박할 거라는 얘기 있었지만 어쨌든 확대하면서 그 시기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인 익성, 또 자회사인 IFM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일단 검찰이 어떤 부분의 확인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것인지에 대한 것 좀 짚어보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익성 본사라든지 익성의 대표의 어떤 뭐 사무실, 자택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또 들어갔죠. 예. 이 얘기는 익성에 대해서 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코링크라고 하는 우리 코링크 P라고 하는 사모펀드, 여기 이제 예. 사모펀드 운용사 운용사. 여기에 지금 정경심 씨의 돈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성의 돈도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면은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사이에 두고 정경심 씨와 그다음에 지금 코링크 P를 사이에 두고 정경심 씨와 익성이 뭔가 연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링크 P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경심 씨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익성도 투자를 하고 그랬다가 또 익성은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또 정경심 씨도 돌려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코링크 P와 익성을 두고서 뭐 WFM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IFM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모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뭘 알아봐야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정경심 씨와 익성의 관계가 뭔지 코링크 P를 두고서 이 둘러싼 관계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야만 이 코링크 P가 누구 것인지 우리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예. 코링크 P는 누구 것입니까? 익성은 누구 것입니까?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밝히게 되면은 결국 인적 관계라든지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회사의 설립 시기라든지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100대 과제라고 하는 2차 전지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운용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이래 가지고 네. 또 우회 상장이라든지 또는 익성의 상장을 통해서 무슨 차익을 노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정경심 씨와 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서로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익성의 어떤 대표 이런 사람들과 연계된 것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익성에 대한 또 자회사 IFM에 대한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막바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군요. 어쩌면 이 분석 다음에는 바로 정경심 씨를 전격적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 딸을 비공개 소환했잖아요. 네. 때문에 이 소환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 좀 나이도 어리고요. 학생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로 보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뭐 부모가 능동적 이렇게 주체보다는 했다는, 아무래도 예. 어머니의 입장을 좀 따랐을 가능성도 약간 있고, 피동의 입장. 예, 뭐 등등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심 씨는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표창장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 소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수사 공보 규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국 가족 수사 이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개 소환을 할 것인가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인가 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공익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 가족 수사는 국민이 정말 알 권리가 아주 요구되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공개로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설사 비공개로 하려고 해도 이 기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위 뭐 우리 기자 용어로 뻗치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죠. 지금 예.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 예. 비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편의적인 그렇죠. 게 아니라는 또 잡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따님에 대해서까지도 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정경심 교수까지도 그런다면 그런 의혹이 또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 소환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게 그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요. 검찰이 그냥 넘겼습니다.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일단 이번 이런 결론이 어떤 다른 연루자와의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한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 말입니다.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수사를 했어요. 오래 했죠. 그랬는데, 예. 근데 경찰에서 검찰로 결국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어요. 2014년 7월, 9월, 10월 뭐 이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보니까 정황들은 많지만 그렇죠. 정황들은 많지만 객관적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성관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가
이 성관계한 여성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대가인 건지. 예, 또는 대가성이 있는 건지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양현석 씨가 뭐 일부 카드를 쓴 건 밝혀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국에 가가지고 이 여성들이 조 로우라는 사람 등등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대가성이냐 이거죠. 성매매의 대가성이냐. 즉 성관계는 나왔지만 성매매인지 불분명하고 또 성매매 알선을 한 건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외국인들을 부른다든지 또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 지금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걸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뭔가 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딱 떨어지는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둘이 좋아서 정말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응해라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이 이제 불분명해서 네. 왜 그러냐면 형사는 결국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검찰도 공소시효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은 좀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그렇죠. 이제 10월 초가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요. 얼마 안 남았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나서도 무혐의를 이제 성취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걸 이제 뭐 분석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여서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혹시 이제 검찰에서 봐서 아직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싶으면 전격적으로 그냥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혐의 도박 혐의 같은 경우. 예, 아니 도박 혐의는요. 다음 주에 2차 소환합니다. 양현석 씨라든지 승리 씨라든지 다시 소환해가지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도박 혐의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네. 지금 이제 무혐의로 성취했다는 것은 그것은 성매매 알선 혐의 그렇죠. 이것만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경찰이 그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계속한다. 수사를 계속한다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